한 마을에 매년 가을마다 큰 축제가 열리는 곳이 있었다. 이 작은 마을의 이름은 화이트빌이었고 이곳의 특별한 전통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의 백지라는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존 로크의 백지설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마을 사람들, 특히 어린 세대에게 매년 새롭게 마음의 중요성과 경험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행사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백지의 미로, 많은 거대한 설치 예술이었다. 마을의 한쪽 공터에 준비된 이 미로는 각각이 벽이 커다란 하얀 캔버스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날 행사 때 모든 참가자들은 이 미로의 들어가정과 다른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캔버스에 무언가를 그려야 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난 1년 동안 얻은 경험, 감정, 깨달음들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 가지 색감을 이용해 주로 감정을 표현했고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상징과 이야기를 담은 복잡한 패턴을 그렸다. 어른들은 때로는 추상적이고 마음의 깊이를 담아내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 실망, 희망과 같은 인생의 주제를 그려냈다. 타인의 캔버스를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한 행사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공감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로크의 백지설을 경험하게 된다. 아이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것이 아닌 관점을 상상하고 성인은 새로운 이해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한 간접적인 학습과 직접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매년 이 유니크한 축제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고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마음의 백지 축제는 사람들에게 매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각자의 백지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채워나가면서 성장해 나갔다. 지나간 시간이 캔버스를 예술적으로 채워준다면 미래는 여전히 빈 캔버스가 되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화이트빌의 사람들은 백지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삶의 다양한 색깔을 배우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이 축제를 통해 그 무엇이든 경험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사람들은 백지에 새겨진 선 하나하나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가을날 작은 마을의 어느 주인공 미나가 겪은 놀라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미나는 마을 도서관에서 일하는 30살의 열정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서입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았던 일상 속에서 그녀는 종종 새로운 무언가를 꿈꾸곤 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도서관에 수상한 책 한 권이 배달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무의미하고 저자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철저하게 분류하던 미나의 손길이 그 책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그녀로 하여금 책을 열어보게 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그녀는 뭔가 비범함을 느꼈습니다. 책 속에는 알랭 바디우의 이론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었고 사건이라는 개념이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미나는 바로 이 책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책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는 현실을 벗어난 새로운 가능성과 상상력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단지 글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독자가 책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밤,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 미나는 마을 광장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책에는 11시 11분에 광장의 오래된 시계탑을 바라보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침과 분침이 정확히 정렬되자 시계탑에서 허름한 손잡이가 나타났습니다. 미나는 주저하지 않고 손잡이를 돌렸고 그 순간 광장이 기이한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창문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과 함께 그녀의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은 시작되었습니다. 광장은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또 다른 차원의 문으로 변했고 미나는 그곳에서 알랭 바디우가 설명하는 사건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 안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아이디어와 창조의 가능성이 넘쳐났고 미나는 그 속에서 실제가 변형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건을 통해 미나는 새로운 진리와 가능성을 보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보여준 건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서 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현실과 상상 사이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힘을 믿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누구든지 원하는 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책 한 권의 만남은 이 평범한 마을을 새로운 가능성이 넘치는 곳으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나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사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리라는 진리를 알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랭 바디우가 말한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마을에 다양한 문화 가공존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에버컬처라고 불렸는데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에버컬처의 주민들은 서로 다른 전통, 언어,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버컬처의 중심에는 커다란 광장이 있었는데 이곳은 주민들이 모여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광장에서 도덕적 판단의 날,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의 도덕적 관점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토론하는 자리였죠. 참여자들은 각자의 도덕적 관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는 높은 산악지대에서 온 토롱 부족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족의 전통을 설명하며 우리 토롱은 필요할 때만 사냥을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 도덕의 핵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버컬처의 다른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그의 철학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발표자로는 넓은 바다를 건너온 칼라이, 부족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칼라이는 바다가 주는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도덕입니다. 공동체는 하나의 가족과 같으며 모든 자원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죠. 라고 말했습니다.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칼라이의 신념에 주민들은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발표자들이 각자의 도덕적 관점을 나누면서 에버컬처의 광장은 웃음과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모든 발표가 끝났을 때 누군가가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는 에버컬처의 토박이었던 길버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길버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 다른 경험과 배경을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다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의 연설은 마을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길버트의 말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도덕적 기준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주민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더 이상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그 너머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에버컬처의 주민들은 더욱더 활발히 서로의 문화와 도덕적 기준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생활하였습니다. 또한 도덕적 판단의 날은 매년 큰 행사로 이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세계 각지의 다양한 도덕적 관점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버트 하먼의 도덕 상대주의는 에버컬처에서 주민들이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마을은 여전히 도덕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는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긴 나무 탁자 둘레에 둘러앉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철학의 물결을 맞이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그 테이블 위에 놓인 화두는 바로 맥스 셸러의 가치계층 이론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각 양각색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삶의 쾌락을 쫓는 사람,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데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몇몇은 성스러운 가치를 향해 매일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이었죠. 먼저 쾌락적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예술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삶은 짧고 우리는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야 해요. 셸러가 가장 낮은 계층으로 본다고 해도 쾌락이 나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앉아있던 동네의 유명한 대장장이가 손을 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쾌락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삶 없이는 쾌락은 무의미합니다. 나는 매일 건강하게 일을 하고 그런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아요. 이런 의미에서 생명적 가치가 내겐 우선이죠. 세 번째로 마을 도서관의 사서가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책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혜와 아름다운 사고들이 모여있는 그 속에서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그러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가장 큰 보람으로 다가오죠. 마지막으로 마을의 소박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온 노신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셸러가 말한 대로 성스러운 가치는 우리를 초월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과도 같아요. 제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도 이성스러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의 이야기를 들은 후 모임의 리더인 철학 교수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셸러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값가치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순간마다 다른 가치를 경험하며 그 우선순위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각자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을 떨치며 새로운 빛으로 더욱 선명하게 자신들의 삶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독일 철학자의 깊은 통찰은 그들에게
자기 성찰의 거울이 되어 주었고 탁자의 대화는 진하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다음 금요일을 기대하며 여전히 미지의 철학 여행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